이곳은 저 말고도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도 저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구나. 저 사람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냈구나 싶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공감도 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제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참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눈물 나게 행복하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적도 여러 차례였죠.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도 제 인생에 가장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무척이나 바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심적으로 요즘처럼 편할 때가 제 평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반적인 여러 일들과 함께 최근에 생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힘내시길 바라며 또 저 또한 한 번 더 기적이 다가오길 바라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누구에게 이끌려 보육원을 오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아무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역시도 보육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처럼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제 주위의 아이들 모두 거의 전부 저와 같은 처지였으니 이상하거나 슬플 일도 없었죠. 그리고 저의 성격 역시 그런 일에 기죽어 소심하게 행동할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먹고 여러 고생을 하며 성격이 조금은 차분하게 변했지만 그때만 해도 왈가닥에 사내 대장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까부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게 생활하고 지내고 있었죠. 물론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나서는 저와 보통의 아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그건 역시도 저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없는 부모님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 없는 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치고 친구들과 재밌게 잘 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히 저 혼자 기죽어 생활하지 않고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안 이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꼭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가난하다는 걸 트집 잡아 무시하고 놀리곤 했죠.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었으니 저도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을 똑같이 무시하고 싫어하면서 지냈죠. 다행히 그런 애들 무시를 할 만큼 공부도 잘했고 곁에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몇 친구들 빼곤 모두 다 저를 좋아해 주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냥 밝았던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지만 항상 비어져 있는 가족의 자리를 그리워하곤 했죠. 특히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공백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부모님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저 말고도 돌봐줘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으니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죠. 또 저 역시도 보육원에 있는 어린 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고 저 홀로 마음속으로만 사랑을 배고파 했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학교 생활을 해오던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수능 성적도 우수해서 그 당시 저에게 거금이었던 원서비를 내고 접수까지 하며 대학 합격 통지까지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였으니까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확신도 없었고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며 저의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까지 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끔 이곳 사연이나 TV의 이야기를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이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대학을 다니곤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대학을 다니다 보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전 당장의 현실이 중요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은 홀로 서기를 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한 자립지원금을 가지고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으니까요. 이왕 독립하며 혼자 살아가는 거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도 넘쳐났고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울 생활이라는 꿈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된 서울 생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친화력과 밝은 모습으로 적응을 잘 해나갔고
일을 하게 된 곳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저와 같이 알바를 하고 있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집안 형편도 부족하지 않고 평범한 20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기와 방학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미래 자신의 꿈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푼돈 모으는 걸 가지고 거창하게 꿈 이야기까지 하냐며 비웃었지만 전 꿈 이야기를 하며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남편이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은 돈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영짠돌이는 아니었어요. 물론 데이트를 할 때 웬만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기념일에는 선물도 해줄 만큼 댐댐이가 된 사람이었죠. 사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돈을 쓰는 걸 많이 아까워하는 편이라 저와 성향이 비슷한 남편이 좋았습니다. 또 성격도 잘 맞았고요. 그런 남편과 계속해서 만나오다 종종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집안일 때문이라며 말을 돌리던 남편은 이후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자 그 고민거리를 말해주었습니다. 여동생 때문이라고 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한 여동생이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며 가족들까지 보려고 하지 않는 대인기피증이라고 했죠. 심한 대인기피증이라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죠. 병원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 안에 나오는 건 무조건 거부하니까. 가족들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서 화장실도 가족들 잠든 밤에 가고 밥이나 물도 챙겨주지 않으면 밤 늦게 되어서야 먹어. 그래도 그런 모습들은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오빠가 되어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해온 걸 몰랐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들고 용서가 안 돼. 나 말고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은 마음이고 어떻게든 여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어깨를 내어주며 위로를 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며 지냈습니다. 이후 시간은 지나 남편은 대학을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신의 목표였던 사업을 하기 전 돈도 모으고 실무를 배운다면서 말이죠. 그때쯤 저는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과 언젠가 하게 될 결혼을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사업을 하겠다며 퇴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뜬금없이 결혼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만난 기간을 보면 결혼을 당장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면 돈도 많이 들었고 사업에 대해 집중도 해야 하는 시기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적기가 아닌 것 같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결혼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신 사업에 더 많은 생각할 때 아닐까 싶은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잖아. 아니, 원래 내 계획대로야. 지금이 한미 너랑 결혼하기 딱 좋은 때라고. 앞으로 사업하면서 네가 내 옆에서 안여로 있어줬으면 해.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뭐든지 해낼 수 있을 테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마. 우리 신혼집으로 지낼 만한 전세자금 정도는 나 혼자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만 허락해주면 돼. 평소 허튼 말을 하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말고도 망설여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죠. 바로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부모님께서 제 배경을 아시고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평소 정한 씨가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두 분이 저를 반기시는 모습에는 어떠한 가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예비 며느리로서 진심으로 반겨주고 계셨죠. 직접 눈앞에서 그러한 헌대를 받고 있는 저도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일로 생각하면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 일이니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 일이 자신의 일이 되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저의 출신 배경을 아무렇지 않게 이해해 주셨죠. 평범한 사람처럼 저를 대해주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두 분께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던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소 어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내 성격이라면 힘든 시간을 겪고 마음의 문을 닫은 시동생과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학창시절에도 학급 내 소심한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만들었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세상에 닫힌 마음을 열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가족들과 소통하며 지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 제 뜻을 전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로 시댁에 종종 찾아가 여동생 정화와 어울려 보려고 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폐쇄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 모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으니 사람이 보듬어 준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화가 저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보이고 신경질을 내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남편과 하게 될 결혼 생활은 길었으니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다가가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고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처럼 시동생은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와 그리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늘려가며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던 그날 시동생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주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아직 외출과 다른 사람들 눈빛을 무서워하던 시동생이 저와 남편의 결혼식장을 찾아와 준 거예요. 저와 남편도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시동생에게 혼자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온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우리 가족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에게는 부부의 연을 공식적으로 맺게 되는 결혼식 날이었으니 더 뜻깊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시동생이 보여준 용기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게 되었고 우리 5 식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께 감사하여 하게 된 일이긴 했지만 꼭 그렇지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시동생을 돕기 위해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늦고 빠르고 시간의 차이만 있었겠죠. 그런데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셨나 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자신들께서 저에게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분에 넘칠 정도로 받게 된 사랑을 시부모님께 보답해드리며 착하고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가족들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질수록 시동생 역시 점점 더 밝아지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웃음이 끊이질 않고 있을 때 시동생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말해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었던 시동생이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말할 게 있어. 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아빠 엄마 나 배낭여행 가보려고 해요. 물론 아빠 엄마가 쉽게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무슨 걱정하시는지도 알고요. 그런데 배낭여행 마냥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자 혼자서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요. 이번 배낭여행 다녀오면 지난 과거 일 모두 정리하고 모든 용기 내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 안에서 틀어박혀 있었던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제 손으로 뭐 하나 해보는 건 없잖아요. 아직도 가족들 볼살핌이나 받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성취해보고 싶어요. 뭔가 점 하나를 딱 하고 찍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헤쳐나가는 용기를 얻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주세요. 아무 때나 연락이나 도움 청할 수 있는 국내도 아니고 해외는 엄마나 아빠나 너무 걱정된다. 너랑 같이 가는 일행이 있으면 모를까? 꼭 여행 말고도 그런 의미 있는 행동들 많잖니. 너 혼자 해외로 긴 시간 여행 보내는 건 아직 우리도 불안해.
그러니까 너야말로 우리를 좀 이해해주렴. 시부모님과 시동생 모두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큰 목소리가 오가고 다툼이 생겼던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꼭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겠다는 생각하며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더 단단히 먹으시며 절대 허락하지 않겠노라 생각을 하시고 계셨죠.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출시하기 전이라 해외여행을 가면 연락하는 것도 힘든 편이었고, 여러 나라를 돌며 사서 고생하는 여행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 입장에서 불안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시동생 입장에서는 요즘 많이들 다녀온다고 하니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긴 시간 여행을 하며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거고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팽팽하다 보니 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시동생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생각에는 정아 여행 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서 배낭여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한인 숙박업소도 많아서 그렇게까지 불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항상 드실 테니까 정아가 아버님, 어머님 덜 불안해 하실 수 있게 여행하는 경로를 먼저 알려준다거나 휴대폰 로밍을 하고 간다는 약속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정아 모습 정말 놀라운 모습이잖아요. 방 밖으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정아가 세상 밖으로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니 정아가 말한 것처럼 이번 여행 얻는 것도 많아질 거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질 거예요. 또 제 생각에는 정아를 우리 가족들이 믿어주는 것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우리 가족 모두 정아 믿고 여행 보내주기로 하죠. 저까지 시동생의 편을 들며 여행을 보내주자고 말씀을 드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한참 시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여행을 떠나는 시동생에게도 단단히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번 여행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시부모님과 약속한 내용들을 꼭 지켜야 하고 위험한 행동과 지역은 절대 하거나 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긴 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올 시동생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시동생을 걱정하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연락도 꾸준히 해왔고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에 이전에 머물렀던 숙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봤지만 그곳에서도 숙소를 떠난 뒤의 시동생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대사관에서 전화 연락이 왔었습니다. 시동생이 사고로 죽었다는 전화였습니다. 도로 길을 걷던 시동생이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님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게 되었고 어머님도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시고 알아 누우시게 되셨죠.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시동생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남편 친척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저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한국에 남아있었더라면 아직 우리들 곁에 웃고 숨쉬며 지내고 있을 텐데 내가 뭐라고 시부모님 의견을 거스르고 시동생을 부추긴 건가 싶었죠. 내 손으로 시동생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은 것 같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된 외국에서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 후 남편과 저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는 두 분들께 시동생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잔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에겐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을 봐주시고 계시는 친척분에게 정아의 죽음을 알렸죠. 그렇게 시동생의 시신을 인도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남편이 무너지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시동생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저희 소식을 듣게 되신 아버님께서 결국 충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불행이 몰아치듯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고 남은 가족들은 시동생과 아버님을 동시에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어머님께서는 두 가족의 죽음의 원인을 저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미워하시기 시작하셨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되었거든요. 시동생이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된 저는 더 이상의 비극은 멈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홀로 남으신 어머님을 어떻게든 모셔야 한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동시에 그것도 2명이나 가족을 잃게 되신 어머님의 정신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시게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될 생활이 고생스러울 거라고 저를 걱정했지만 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고 고생을 하게 될 걸 알면서 시댁에 들어가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저를 엄청나게 미워하셨습니다. 겸상은 절대 하시지 않으셨고 저와 옷깃 조금 스치는 것도 불쾌하셨죠. 어머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시동생과 아버님이 그리워 눈물 흘리실 때면 저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갖은 욕을 다 먹고 힘든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어머님을 가슴속 한을 조금이라도 풀게 하는 일이었고 또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모시는 거였죠. 그런데 제가 너무 어머님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병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췌장암이라고 말이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암 선고를 받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죽을 년이 되어 있던 저는 이제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죽을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더더욱 밀어내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걱정하여 떠나지도 못하고 대역죄인이 되어 묵묵히 화풀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과 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말이 10년이지 날짜로 계산하면 3650일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어머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내보이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밀어내시는 건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처럼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는 건 아니셨죠.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에 서운하지 않았다고 하면